한번 해봅시다. 어, 잘 되고 있는 거 있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모스펫의 앞에서 내가 쭉 자료 중에, 아, 바디 이펙트 안 하고 넘어왔구나, 이래가지고, 그거 간단히 정리된 자료입니다. 뭐, 그 기존에 나눠준 강의 자료를 봐도 되는데, 이게 좀 더 심플하게 작성이 잘 돼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모스 FET의 문턱 전압을 계산하는 것이랑 바디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서로 많이 연관돼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요 그림은 그냥 엔모스입니다. 그죠? 소스 트레인 N 타입이고 바디 P 타입입니다. 게이트에 전압 주고 있고 소스 전압, 드레인 전압입니다. VD. 자, 이럴 때 유효 옥사이드 두께에 대한 컨셉도 얘기했었고 디플리션 미스가 최대로 뻗어서 나가는 게 이제 스레솔드 조건일 때겠죠. 요 안에 인벌전 레이어가 형성되어 있는 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린 겁니다. 디플리션 영역으로부터 얻어지는 캐파시턴스 값은 결국은 요 WD max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여기서 뭐 요 두께를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 두께 자체가 뭐 거의 너무 얇기 때문에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책에서 요 노트에서는 요렇게 표현했지만 뭐 실제 의미는 요만큼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네, 뭐 요거나 뭐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인벌전 레이어에 대전되어 있는 총 전하량은 우리가 앞서 이 바디 쪽에 대한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을 때는 딱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날 겁니다. 특히 모스 캐패시터 수업 자료를 살펴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Q 인벌전은 마이너스 CX VG 마이너스 VT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 미싱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바디 영역에 이렇게 이제 전압을 인가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인가는 안 합니다.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사이를 절연하기 위한 쉘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영역 들어갈 거고요. 그 옆에 또 뭐 이렇게 해서 모스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뭐 여기도 쉘로우 아이솔레이션이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요. 요 부분에다가 진하게 피 뿔뿔 넣어서 이렇게 메탈 컨택 뽑는다고 했었습니다. 요 얘기도 예전에 했었고요. 근데 이런 상세한 얘기보다는 오늘은 이 바디 이펙트를 볼 거라서 그냥 컨셉슈얼리 개념적으로 이 바디에 그냥 전압을 인가한다입니다. 절대 웨이퍼 후면부에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요 개념을 받아들이면 여기에 대전되는 전하량은 결국은 요쪽에 캐패시턴스 값이 존재하잖아요. C 대비. 이 캡이 존재한다라는 거. 요렇게 캐패시턴스가 존재한다는 건 여기 q 인벌전이죠. 여기에 대전되는 전하량이 결국 요쪽 편에도 뭐 있을 거고 그럼 그걸 결정하는 바는 결국 요 양단 사이의 전압차일 겁니다. 근데 여기 캡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 밑에 어떤 단자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로팅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뭐 더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스 FET라는 게 사실은 바디에도 전압을 인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여기다 피플 이런 건 탭이라고 하거든요. 탭을 붙여서 전압을 인가해주면 이런 컨셉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잠깐만. 요 인벌전 레이어 대전되기 위해서 요 가운데 있는 요 캡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전압차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이제 전압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전압차가 바로 어디냐? 요 인벌전 레이어 치라고요. 요 인벌전 레이어 결국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요 기준 전압 연결. 기준 전압 대비 내가 그럼 얼마나 전압을 높여주느냐 하니까 VSB가 나옵니다. VSB 전압을 요 캐패시터 위아래 양단에 전압을 준 거죠. 그러면 캡 값은 C 뎁이고 전압차는 VSB고 대전되는 전하량은 요 바디 쪽에 이게 소스 쪽에 붙어 있는 전하량 Q 인벌전입니다. 요 놈이 하나 붙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VB라는 컨셉을 안 썼으면 이것도 없어요. 없는 걸 예전에 아이디얼 모스 캐패시터에 설명을 했지만 실제 상용화되어 있는 트랜지스터들 보면 게이트, 드레인 소스도 있지만 바디 쪽에도 컨택을 뽑아서 회로에 쓰기도 합니다. 아마 회로 시간에 왕왕 나왔을 겁니다. 안 쓰면 제일 좋은데 또 회로 엔지니어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걸 전압을 가해서요. 뭐 0볼트를 가한다는 게 컨택이 만들어진 거고요. 아예 안 가했어야죠. 가하는데 이걸 뭐 마이너스 1을 가기도 하고 플러스 1을 가기도 합니다. 여기 전압을 가면요. 요 모스 구조의 문턱 전압이 바뀝니다. 그 물리적인 원인이 뭔데요? 근데 그게 여기 이케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사이드 쪽에서 백사이드라는 표현이 어색하긴 합니다. 절대 백에다 이렇게 전압을 걸진 않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백에다가 전압을 걸었어. 뭐 이런. 그 백이니까 바디 쪽에다가 뭐, 몸통에다가 뭔가 전압을 인가하면
인벌전 레이어에 대전되는 전하량을 건드릴 수 있구나. 대전되는 전하량을 건드린다라는 건 결국 컨셉츄얼리 VT를 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문턱전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여기 이 서피스에 있는 N 서피스의 전자의 농도가 P, 바디 농도 이게 뭐 억셉터의 농도랑 같아지는 그 순간의 게이트 전압값을 우리는 문턱 전압이라고 했으니 결국은 여기에 대전되는 전하량하고 연관된 컨셉이 문턱 전압이에요. 근데 여기 바디 전압을 가해서 이 대전되는 전하량을 제어한다는 건 곧 문턱 전압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더하기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요 놈이 게이트가 대전한 놈, 백사이드 쪽에서 대전한 놈, 둘이 더하면 그만큼 총량이 나오죠. 이거 뭐 더하기가 뭐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 간단한 수학입니다. 그냥 CX를 앞으로 묶어내고 VT를 하기 위해서 이 CX를 요 안쪽으로 잡아넣어서 여기 CX하고 CX를 여기 하나 더 곱하고 요놈 공통이니까 둘이 묶어서 앞으로 툭 나오게 한 게 얘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식이 완성되겠죠. 이때 만약에 이 VSB라는 컨셉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냥 마이너스 CX VG 마이너스 VT 원래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VSB를 넣어서 요렇게 떴는데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야 원래 스윙 버전은 마이너스 CX 괄호 열고 VGS 빼기 VT인데 요거 VT를 말이야 바디 이펙트가 없을 테니까 VT 낫이라고 합시다. 요 VT 낫 바디 이펙트 없는 거예요. VT 낫이라고 하는데 사실 VT 낫이 바뀌면 요렇게 된다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 VT도 VT 낫이라 쓰면 바디 이펙트 없을 때니까 그 뒤에 있는 요 놈이 그럼 바디 이펙트 때문에 생기는 뭐 변화되는 값이구나. 그렇게 해서요. 문턱 전압을 새로 정의 내릴 겁니다. 문턱 전압이라 하면 이제 괄호 열고 이걸 썼다는 건 바디 전압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겠다는 거고 그럼 요 VT 낫은 뭐냐? 이거는 no body bias예요. no body bias가 인가됐을 때, 즉 앞에서 우리가 다 학습했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뒤에 이만큼이 추가됩니다. 그럼 내가 전압을 가하면 오 문턱 전압이 바뀌네. 인데 앞에 비례상수가 붙죠. 이때 VT인데 VSB인데 문턱 전압, 그러니까 바디 바이어싱을 고려하지 않은 문턱 전압에 더하기 뭐 내가 인간 전압에 따라서 문턱 전압이 제어되는데 요 앞에 있는 비례상수가 C학스분의 C 대비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소자 설계의 영역입니다. 내가 C학스를 키우면 쇼채널 이펙트를 제어하는데 좋죠. 쇼채널 이펙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옥사이드의 두께를 얇게 해서 C학스를 키우면 이게 전체가 작아지니까 바디 바이어스의 영향력은 거의 미미합니다. 바디에 전압을 가해도 문턱 전압이 안 바뀝니다. 요게 어떤 때는 좋지만 바디 전압과 무관하게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이 일정하니까 어떤 회로에선 좋지만 어떤 회로 설계자는 야 내가 문턱 전압 바꾸면 VT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쇼채널 이펙트 관리하다가 나 이 회로 보려면 바디 바이어스를 약하게 줘가지고 문턱 전압을 확확 바꿔가지고 회로를 동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A 고객사에 가면 좋다고 하는데 B 고객사에 가면 싫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특히 로직 소자를 다루는 모스 FPT 연구하는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각 고객사별로 맞출 건가? 그럼 결국은 CRC를 건드리기 싫으면 C뎁을 또 건드려도 되죠. 그 C뎁을 건드린다는 건 요걸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스마트한 엔지니어들 이런 솔루션을 냅니다. 기본적으로 실내 15선 깔 건데 그 B 고객사가 요청하면 거기에 돈 한 10억 더 내세요 하고 그거 들어 요 바디 이펙터 중요한 회로 블락에는 이 외를 하나 깔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걔네들이 말하는 대로 여기 뭐 이 VSB에 따라서 VT가 확확 잘 바뀌어야 되면 내 위에 게이트 따른 내 도저히 못 바꾸겠고 너네만을 위해서 그럼 C 뎁을 바꿔야 되니까 이 WD를 바꾸는 거고 그럼 도핑의 농도를 낮추면 얘가 더 커질 거고 16수 바디 이 기존 15승을 높여버리면 P 웰의 농도를 바디보다 높여버리면 얘는 덜 생기니까 C 뎁은 커질 거고 뭐 그걸 이용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겠네. 그럼 내가 PUL의 농도를 15승 대신 16승으로 올려줄게. 그러려면 너 설계할 때 있잖아. 너 그 네가 필요로 하는 고회로 블락에다가 네모난 PWell이라고 하는 마스크를 하나 더 그리자. 그래서 네가 원하는 분야 그 회로 쪽에다가 그 회로 블락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는 요 PWell 안에 다 들어가게 설계해줘. 요 마스크 하나 더 그려야 되고 공정이 요 포토 공정 하나 더 찍어야 되는데 괜찮아? 아니. 어차피 우리가 N웰을 만들 거기 때문에 피모스 그거 할 때 PWell 하나 더 넣으면 되니까 괜찮아. 이런 게 이제 탄생한 게 트윈 웰 공정입니다. 그래서 웰을 두 가지 써서 쓸 수 있는데 이게
특정 회로 블락별로 내가 P회를 여기저기 이렇게 마스크 위에 그려가지고 특정 회로는 바디 바이어싱에 의해서 문턱 전압이 보다 쉽게 컨트롤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 이런 땅덩어리에 있는 그 엠모스들은 이 C악스를 최대한 올려서 바디 바이어싱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영향력이 미비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뭐 한 가지 사례를 설명한 겁니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요런 컨셉이니까 요 앞에 있는 요 숫자를 이제 알파라고 붙여서 요 VSB에 대한 함수로 VT를 재정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스펫에서 문턱 전압을 우리가 제어하고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답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디바이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트랜지스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학회에 가보면 GIDL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있고 기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딥을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잘 들어요. 딥을인지 기들인지 다릅니다. 발음이 정확하게 하세요. 기들이 뭐의 약자냐면 게이트가 유도한 드레인의 누설 전류입니다. 게이트 인듀스드 드레인 리키지입니다. 여기 드레인에 흐르는 누설 전류인데 드레인이 만든 게 아니라 게이트가 유발한 겁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논리이고 어떻게 측정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나올 거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IDVG 플러스에서요. 이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우리가 공부한 뭐 이상적인 모스펫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 ID, VG. 예쁘게 잘 나온 거죠. 뭐 VDS를 뭐 50mV에 넣었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이 기들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면요. 이 빨간색 커브로 안 나오고요. 시뮬레이션이든 측정을 해보면 커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온 커런트 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리퀴드라는 단어가 이미 의미하는 대로 문턱 전압 이하의 영역에서 아마 생기는 물리 현상입니다. 재미는 이렇게 들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0볼트부터 돌렸으면 커브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길 기대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거 왜 들리지? 들리는 모양이 낌새가 만약에 이쪽으로 더 시뮬레이션을 돌렸으면 아마 이렇게 들려 올라갈 겁니다. 해보면 압니다. 이게 안 들려 올라가고 쭉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들려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 다른 현상입니다. 이렇게 들려 올라가 여기 그림 보였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VDS를 낮을 때랑 높을 때랑 나누어서 해보면 그 트렌드가 이렇게 VD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쯤 되면 측정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가 얻어지거나 시뮬레이션 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기들입니다. 기들은 도대체 뭡니까? 뭐 정의는 알겠는데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오프 스테이트에 있는 디바이스 안에서요. 오프 스테이트니까 바이어스가 이렇게 되겠죠. 드레인은 높은 전압, 게이트는 0볼트. ID, VG 플러스에서 요 부분을 말합니다. 이거. 맞죠? 요게 이제 VD가 올라가는 거, 큰 거니까 클 때입니다. 요 커브, 요건 디블은 거의 없는 소재인 겁니다. 이게 꽤 펄썩 잘 붙어 있잖아요. VD가 낮을 때나 VD가 높을 때나 이쪽 영역에서 벌어지지 않으니까 디블은 거의 없는데 이 기들이 생기는 소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거. 게이트하고 드레인이 오버랩 돼야 돼요. 오버랩 안 되면 값들은 없습니다. 뭐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아래쪽 단면을 보세요. 요 이제 드레인이죠. 솔수고 이 바디인데 뭐 이거 공필중 이렇게 원사이드 스탠드 팝 네, 이고 쭉 공필중 형성돼 있습니다. 오프 상태니까 VD가 VDD 높은 전압을 인가하고 소스에 접지하고 게이트도 접지했으니까 오프 상태입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 IDS인데요. 이게 전류가요. 원래라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채널이 아직 안 만들어져 게이트가 아직 0이니까 여기 인버전 레이어가 없어야 되니까 전류 흐르면 안 돼요. 근데 전류가 흐르니까 원래라면 이렇게 내려가는 커브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전류가 이만큼 늘었잖아요. 도대체 이 차이는 이 델타 값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 이제 나옵니다. 게이트 단하고 드레인 단하고 이렇게 오버랩돼 있어요. 점선을 자른 건데요. 드레인 단면하고 게이트 쪽하고 보면 요만큼 겹쳐 있죠. 그러니까 게이트 드레인 오버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드레인 오버랩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안에서요. 오프 상태일 때
뭐가 이러냐. 드레인 근처에 있는 전기장이 무지막지하게 센단 말이에요. 세죠. 왜냐면 드레인에다 높은 전압을 가했잖아요. 뭔 일이 일어나냐면 저 점선을 따라 여기 그 점선 있잖아요. 요놈 따라서 위에서 밑에 방향으로 요 방향을 X라고 하면 요 방향을 X라고 그린 밴드 다이어그램이 여기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쪽이 게이트죠. 네, 이건 폴리실리콘 썼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밴드가 있는 거고, 요거는 옥사이드 쪽입니다. 게이트가 0이고 드레인 이쪽이 드레인이겠죠. 근데 이 오버랩된 영역이라서 게이트도 보이고 드레인도 보입니다. 하나의 X 방향에 따라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 점선 방향, 그죠? 상상이 돼요. 드레인은 VDD를 인가했으니까 내려가는 방향이 플러스 전압이니까 전압 강하게 걸어서 이렇게 되겠죠. 밴드가 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어디 전류가 흐릅니까? 인데요. 요 위에 있는 그림 먼저 보시죠. 여기 N 플러스니까 전자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거 많은데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서 게이트가 유도한 거라고 했죠. 게이트가 유도했어요. 게이트가 뭘 유도하냐면 빌드 게이트 드레인 근처에 전기장이 무지하게 세져서요. 뭘 유도하냐면 밴드 투 밴드 터널링 커런트 줄여서 기들이라고 하는 이 기들의 심체가 얘입니다. 밴드에서 밴드로 터널링 되는 전류인데요. 그게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눈에 보이세요? N 플러스면 저희 전자가 살짝 여기 붙어 있는 경우에 밴드가 이렇게 휘니까 여기도 전자 있겠죠. 여기도 전자 있겠죠. 여기 이 밸런스 밴드잖아요. 전자 많아요. 요 놈이 있는데요. 요 놈이 항상 다이내믹 시츄에이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놈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놈이요. 이렇게 옆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밴드가 확 휘어요. 이게 적당히 만약 게이트가 유도하지 않아 게이트가 별로 전압이 0이잖아요. 게이트가 별로 영향을 안 미치면 요 밴드가 휘어진 정도도 별로 안 휘어요. 뭐 하나 그림을 그려보면 적당히 이렇게 휘어요. 이러면 여기 있는 놈이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 갈 데가 없어요. 여기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없는 자리죠. 밴드갭 내부잖아요. 근데 게이트의 전압을 더 음의 방향으로 가요. 이제 IDVG에서 보이세요? 더 음의 방향으로 가면 전류가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요게 기들이에요. 늘어나는 포인트가 양의 전압에서 생기는 소자도 있고요. 어떤 놈은 소자를 설계하면 이렇게 해서 몰라요. 측정을 해도. 측정을 더 했다면 아마 이렇게 하다 결국은 쭉 올라갈 거예요. 이런 현상은요. 뭐이 정도 마이너스에서 트랜지스터 동작할 일이 없으니까 안 본 거지. 안 보이는 건 못 본 건 아닙니다. 더 측정하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이 게이트 드레인 오버랩을 가지고 있는 트랜지스터라면 얼마든지 기들은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게이트의 전압을 음의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가. 이 밴드 다이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게이트 요 점선 방향. 해보면 여기다가 계속 음의 방향을 가하면 밴드가 뭐 휘어지면 결국 이거 확 휘어져가지고 여기도 확 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휘다 보면 결국 밸런스 밴드 있는 전자가 이렇게 해서 핸드폰 밴드로 이동하는. 이때 이게 확 휘니까요. 요 밴드의 폭이 수 나노미터, 10나노 이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생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웨이브의 특성을 가진 전자가 왼쪽에 표면에 옥사이드 하단부에 있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요 전자 보이세요? 여러분 요 근처에 올라가면 강한 전기장 근처에 올라갔잖아요. 옥사이드 근처에 올라가면 여기서 터널링 돼가지고 슉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주름 전자가 빠져나가는 원리입니다. 이때 이렇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나 갈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전류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디 쪽에 전류가 흐르는데 그 근원이 드레인에서부터 전자가 출발해서 이렇게 홀 커런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걸 밴드 투 밴드 현상에 의해서 드레인에서 바디로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ID라고 하는 게 결국 드레인에서 흘러나가는 모든 전류의 총합이기 때문에 ID를 찍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티켓 툴에서는 D하고 S 사이에 흐르는 전류만 찍어보세요. 근데 요즘 티켓 툴이 이런 것도 센싱을 이렇게 가지면 이렇게도 빠져나가요. 왜냐하면은 접지 라인이면 다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걸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ID하고 VB 사이에 IDB를 찍으면 돼요. 테크 플라시나 이런 데서 인스펙트에서. 근데 이렇게 안 찍어도요. 게이트 전압을 충분히 낮춰줘서 밴드가 충분히 휘어지게 하면 뭐 이게 곧 ID가 될 겁니다. 언제 게이트 바이어스? 요거일 때요. 근데 이제 VG 영어로 쓰는 오프 스테이트인데 실제로는 오프 스테이트일 때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얼마든지 기들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스 FET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이 오버랩. 근데 오버랩을 왜 안 만들면 기들 안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안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퍼펙트하게 얼라인 시키면 되겠죠. 요 라인을 따라서 퍼펙트하게. 근데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마진을 주기 위해서 불순물을 넣고 열 에너지를 가해서 도펀트를 이렇게 확산시킬 때 오버랩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버랩 안에서 생기는, 즉 언더랩 구조가 됐을 때 트랜지스터가 이런 저기 언더랩이 되면 뭐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소스는 잘 만든 드레인이 한참 요 정도 있다고 여기에 용역력은 도대체 뭡니까? 근데 이거 그냥 저항이에요. 그러면 트랜지스터 안에 이따시만한 저항을 하나 박아 놓은 거예요. 이거 원하는 설계가 아니잖아요. 요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공정 과정에서도요. 요렇게 게이트 그리고 소스 드레인이 있으면 요 밑이 이제 채널 영역이 되잖아요. 근데 요 드레인하고 게이트 단하고 드레인 단하고 요 진한 라인을 따라 딱 팔자르듯이 잘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불순물을 여기 도펀트를 넣고 확산을 시켜서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어요. 결국 여기서 오버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오프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모스 FET는 기들 커런트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들이 안 나오도록 설계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나오는데 기들은 더 아래로 가서 저 밑에서 이렇게 들려 올라가도록 숨기거나 뭐 최근에는 이 기들을 이용해서 낸드 플래시에 쓰기도 합니다. 뭐 야 생각해봐. 되게 재밌는 현상이네. 여기 드레인 전압을 바꾸면 기들 커런트 레벨이 달라져. 드레인 전압을 이용해서 전류에 흐르는 양을 바꿀 수 있으니 이거 메모리로 써도 되겠네. 기들에 기반해서 메모리 펑션을 만든 연구들도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다음은 쇼채널 이펙트 우리 앞에서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쇼채널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오늘 공부한 바디 바이어스가 그러면 쇼채널 이펙트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인가요? 나쁜 영향인가요?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한데 아마 티켓 툴로 얼마든지 돌려볼 수 있을 겁니다. 채널 길이 다양하게 설계해가지고 문턱 전압, 컨스탄트 커런트 메소드로 하나 정해놓고 기준 정해놓고 바디에다가 전압을 가하는 거죠. 이게 소스가 접지니까요. 바디에 0, 1, 2 이렇게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이제 단면을 놓고 그려보면 이게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 될 텐데 이 바디 쪽에다가 이렇게 전압을 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이제 마이너스가 인가됐다라고 표현한 상황을 쓴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바디에 플러스 전압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좀 개념을 잘 잡기 위해서 오늘 강의에서 핀펫 얘기도 조금 간단히 할 건데요. 사실은 이 하단부에 있는 이 P 서브스트레이트를 이렇게 바꿔서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솔슈레인데 여기도 게이트가 있다. 이 게이트 1, 게이트 2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종래에는 위에 있는 게이트에서 아래쪽 채널을 관리했고 얘는 그냥 어떤 몸체입니다. 나의 놀이터일 뿐입니다.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땅인데요. 여기에 이제 전압을 가한다는 컨셉이 들어오니까 얘를 이렇게 두 번째 게이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게이트가 한 개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한 개 더 추가되면 왠지 게이트의 힘이 좋아진다. 뭐 이런 힘이라는 표현도 이상 게이트의 컨트롤러빌리티입니다. 이걸 이제 여기 옥사이드 층인데 여기는 사실은 디플리션 층이 있죠. 근데 디플리션이나 옥사이드나 일견 절연체라는 관점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이런 심볼인데 뒤에 여기에 하나 더 트랜지스터가 생기는 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게이트 소스 드레인인데 여기에 바디가 들어오는 이런 형상인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설명을 위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하나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엠모스면 그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인버전 레이어를 만들잖아요. 근데 혼자 해야 할 일을 뒤에 바디도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뭔가를 하면 이 문턱 전압도 바뀔 거예요. 문턱 전압이 바뀐다는 거는 요 채널 랭스를 바꾸면서 생기는 숏 채널 이펙트, 채널 랭스별로 문턱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도 바뀌겠죠. 바디 바이어스를 안 줬을 때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 문턱 전압이 낮아지는 VT로 그렇고 숏 채널 이펙트를 나타내는 데이터죠. 바디에 전압을 가하면 이 현상이 이렇게 좋아질 건지 이게 쇼츠 에펙트가 개선된 데이터죠. 아니면 이게 여기 뭐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되면 더 나빠지나?
바디에 전압을 가해서 뭐 활용하면 문턱 전압을 외부의 인간 전압을 활용해서 문턱 전압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거꾸로 단점은 쇼채널 이펙트에 취약해집니다. 보고 있잖아요. 훨씬 가파르잖아요. 2볼트 주면 더 나빠져. 바디 바이어스를 줘서 쇼채널 이펙트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여기 나오죠. 바디 바이어스 올리면 쇼채널 이펙트는 나빠집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인데 요걸 보면 XD 맥스인데요. 바디에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캡, C 뎁이죠. 또는 이제 공피층의 두께, XD 맥스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는데 공피층의 두께가 늘어나면서 쇼채널 이펙트가 나빠집니다. 공피층의 두께가 늘어진다는 건 이미 앞서 쇼채널 이펙트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뭐 그때 이제 퍼스트 오더 모델을 줬지만 그때 아마 여기 채널의 도핑 농도를 올리는 게 델타 VT, 델타 VT를 VT 빼기 VT 롱 채널일 때, 요거는 쇼 채널일 때, 쇼 채널 두 개의 차이라고 했죠. 그게 전압 차이인데 이게 VT 롤오프에 이제 이렇게 롱 채널일 때, 쇼 채널일 때서 요 갭이 델타 VT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이걸 최소화하는 이 델타를 0으로 만드는 방식은 도핑의 농도를 올리면 됩니다. 도핑의 농도를 올린다는 게 얘랑 연관이 돼 있다는 게 이제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백에다 전압을 가하면 아, 유효하게 채널이나 바디 쪽에 도핑 농도를 올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구나. 또는 그 반대가 도핑의 효과를 낮추는 효과가 나는구나. 그럼 결국 이런 결론이야. 바디 바이어스를 엠모스의 경우에 양으로 줄 때랑 음으로 줄 때랑 얘기가 다르구나. 지금은 다 양의 데이터만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 만약에 VBS가 마이너스 1볼트면 오, 추천의 이펙트가 개선되겠네? 맞아요. 실제 데이터 이렇게 나와요. VT로로 주네? 좋은 거네요? 그걸 어떻게 또 컨셉슈얼리 개념적으로 보냐면 이 게이트 두 번째 거가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들어오고 위에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채널 기준으로 내 머리 위에도 나를 제어해 주시는 분 하나, 밑에도 나를 제어해 주시는 분 하나가 들어오는데 전압이 서로 반대일 때 훨씬 더 괜찮은 효과가 나는구나. 바디 바이어스에 대한 영향력과 쇼 채널 이펙트에 대한 영향력을 동시에 볼 때 이런 컨셉으로 봐라 하는 얘기이고요. 그다음 오늘 뭐 진도를 나가야 나가 진도 나가고 있는 것이 진도 나가면서 중요한 트랜지스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슈 사항들을 하나 하나 테마별로 좀 묶어보고 있습니다. 바디바이어스 얘기는 적당히 다 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네로위스 이펙트라고 하는 네, 또 NWE 뭐 논문에 이렇게 줄여서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 또 뭡니까? NW도 있고요. 리버스 네로위스 이펙트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뭐 요거 이해하면 요거 반대 현상은 리버스 네로위스 이펙트인데요. 일단 네로위스 이펙트 이 도대체 뭡니까? 읽어봅시다. 모스펫은 어, 정기적으로 절연되죠. 서로 그죠? 트랜지스터끼리 서로 연결되면 정기적으로 쇼트 나면 안 됩니다. 절연이 돼야 될 거고 그 절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다 이 쉘로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예를 씁니다만 과거에는 1980년, 90년대에는 로코스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로컬 옥시데이션 뭐 레이어가 뭐그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쓰지도 않아요 요즘은. 근데 이제 옛날에 로코스를 써가지고 아이솔레이션 하던 시절에 그 로코스의 정체가 얘입니다. 얘. 얘가 뭐냐면요. 이뭐 그림이 이렇게 생겨서 좀 뭘 보는 겁니까? 근데 이게 채널 폭방량이에요. 우리가 늘 보던 모스 FET의 구조는 채널 랭스 방향입니다. 소스 드레인 있고 위에 게이트 있는 이 채널 랭스 방향인데 폭방량이니까 뒤로 잘라가지고 요 방향 그래서 요쪽에서 90도 방향 요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이쪽 편에 이렇게 깊숙하게 이 안으로 가가지고 이게 다 저기 STI 영역이 되고 이게 SiO2를 넣죠. 이쪽에도 이렇게 깊숙하게 팔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그죠? 뭐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하고 그 뒤에 또 모스 FET 구조물이 하나 또 뭐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요 M2하고 요 모스 M1하고 서로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게 요 가운데 있는 쉘로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이죠. 문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좁은 영역에 깊숙하게 트렌치니까 구덩이죠. 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M1하고 M2 사이에 요 구덩이를
STI로 못 파고요. 뭘로 팠냐면 여기를 산화를 시켜갖고 두툼한 옥사이드를 이렇게 깔아 넣었어요. 이 두툼한 옥사이드 요 방향에서 쳐다본 그림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요 그림입니다. 요 두툼한 옥사이드가 있고요. 그럼 요 옆으로 가서 여기에 또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하나 올라갑니다. 여기 또 두툼한 옥사이드 있고 뭐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게 M1, M2입니다. 요 방향으로 쳐다보고 이게 채널의 폭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랭스 방향은 요 앞뒤 방향이 랭스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채널의 폭방향으로 트랜지스터를 감상해 보면 이렇게 두툼한 옥사이드가 이게 M1이면 옆에 있는 M2 또 이 옆에도 뭐 M3 모스펫이 있으면 뭐 서로 이제 이런 두툼한 옥사이드로 절연이 됩니다. 근데 화면 앞쪽이랑 저 화면 뒤쪽에 소스와 드레인이 있는 구조일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갈 거죠. 이 시커멓게 칠한 얘가 게이트입니다. 여기 옥사이드인데 여기 게이트 다이렉트릭입니다. 근데 M1과 M2 모스펫 사이의 절연을 위해서 여기 두꺼운 옥사이드를 만드는 기술이 로코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트랜지스터 엣지 부분입니다. 위스의 가장자리. 여기는 게이트 다이렉트릭이라 얇고요. 이쪽은 이제 사람들이 필드 옥사이드라고 하는데 팍스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 팍스하고 이건 쥐악스하고 쥐악스 팍스 사이에 당연히 옥사이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뛰는 이런 거 만들면 너무 좋죠. 이걸 못 만들었다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서서히 늘어나는 이런 옥사이드 층을 만들다 보니까요. 트랜지스터의 끝 가장자리죠, 가장자리. 가장자리. 가장자리가 이렇게 옥사이드가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러면은 모스 때 배웠잖아. 옥사이드의 두께를 얇게 하면 문턱 전압 낮아져요. 옥사이드의 두께를 두껍게 하면 문턱 전압 커져요. 근데 위스 방향으로 문턱 전압이 커지는 환경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폭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폭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스펫도 있고요. 회로 시간에 W하고 L 계산 많이 W 값 다양하게 해서 회로 설계하잖아요. 와이드한 위스를 가지는 모스펫도 있을 거고 굉장히 네로우한 폭을 가지는 네로 위스를 가지는 모스펫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끝 가장자리는 문턱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폭이 충분히 와이드하면 가장자리 효과는 의미 없습니다. 근데 폭이 좁으면요, 이 가장자리에서 형성된 문턱 전압이 생각보다 영향력, 이 전체 트랜지스의 문턱 전압에 꽤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입니다. 폭에 따라서 문턱 전압을 보는 겁니다. 앞에서 쇼채널 볼 때는 랭스에 따라 문턱 전압이 떨어진 거 이거 봤는데 폭에 따라서도 문턱 전압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뀔까요? 이 필드 옥사이드를 쓰는 옛날 기술 팍스를 쓰는 거는 폭이 큰 데서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오면 가장자리 효과가 커져서 문턱 전압이 커지겠네요. 데이터가 원래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렇게 실제 나오는 데이터는 찍어보면 이렇게 들려 올라갑니다. 이거 쇼채널 이펙트랑 반대네요. 맞아요. 옛날에 이랬어요. 그래서 채널이 짧고 폭이 좁아지면 원래 W하고 L이 짧아지면 폭도 보통 좁아지죠. 옛날엔 이게 럭키하게 운이 좋으면요.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나서 실제 측정을 해보면 L하고 VT를 찍으면 쫙 직선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로위스 이펙트와 쇼채널 이펙트가 서로 파이팅 이치하더라 했거든요. 서로 캔슬링 아웃 시키는 효과였어요. 폭스를 쓸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필드 옥사이드를 써서 트랜지스터를 절연하는 기술은요. 집적도 관점에서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툼하게 길렀다 또 두툼하게 닦아 내려와야 돼. 그럼 M1, M2 사이에 이 최소 거리가 옥사이드의 두께 때문에 일정 간격을 벌려야 돼요. 근데 이제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 간격을 좁혀야 되니까 그럼 이 필드 옥사이드를 쓰지 말고 더 좋은 아이솔레이션 기술은 뭐냐? 연구가 된 게 M1하고 M2가 있으면 그 둘 사이에 깊은 트렌치를 파서 좁고 깊은 절연막을 잡아넣는 겁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최대한 밀착할 수 있어서 트랜지스터 덴서티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죠. 현재 이거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네로이스 이펙트는 존재합니다. 그 상황을 여기에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것도 폭방량이에요. 요렇게 폭방량을 요 방향 저 뒤에 드레인 앞쪽에 쏠 수 있고 이게 게이트입니다. 채널 길이는 요 방향으로 있을 겁니다. 북방향에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 실리콘 영역 여기 P 타입 서브스트레이트가 되겠죠. 여기 이제 게이트 다이렉트릭이 되겠죠. 게이트 다이렉트릭.
근데 옆에 또 트랜지스터 이렇게 하나 더 있으면 걔랑 절연을 해야 되니까 이게 큰 STI 영역이 들어옵니다. 여기 또 이제 게이트 다이렉트릭이 들어오겠죠. 아, 그러면 요걸 되게 좁게 만드는데 요 위스도 다양한 값을 가지고 위스가 좁아지면 뭔가 가장자리 효과가 커진다고 했는데 필드 옥사이드를 썼던 시절에는 가장자리 효과의 결과는 문턱전압 증가입니다. 근데 STI를 쓰게 되면 가장자리에 무슨 일이 생긴지 여기 그림으로 그렸는데 뭐 유심히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죠? 게이트에서 채널 쪽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맨날 얘만 봐가지고요. MOS, 소urce drain 이렇게 내려오는 것만 봤는데 사실 뒤로 확장을 해보면 요렇게도 내려가잖아요. 여기 W 방향으로 본 거예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저렇게 될 때 가장자리를 잘 보세요. 가장자리는 게이트가 항상 끝에서 끝까지 해서 딱 잘라 있지 않아요. 설계 도면을 그려도요. 게이트는 솔 스트레인이 있으면 요 엣지보다 밖으로 톡 튀어나오게 해요. 왜 저런가 하는지 이 생산 수요랑 관계됩니다. 게이트를 이렇게 딱 퍼펙트하게 그러면 요 소스 제인이면 요렇게 딱 그렸으면 아마 요 그림대로 그리면 이거 없애면 돼요. 요도 잘라도 요만큼 파트는 없애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뭔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얼라인이 잘 안 되면 게이트가 요렇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난리 나요. 그럼 게이트가 없어요. 소스 제인이 그냥 붙어요. 이런 것들을 수율 향상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안전 마진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러면 미스 얼라인이 살짝 생겨서 위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고요. 여전히 이 부분은 모스로서 동작을 잘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 마진을 위해서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져오는 부작용이 이 네로위스 이펙트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대로 핵심적인 얘기를 하면 입니다. 여기에 결국 전압을 가해서 여기 밑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다 좋은데 이쪽 엣지 쪽은요. 요 튀어나오는 돈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전기장이 날라와요. 여기가 높은 전압, 여기가 낮은 전압이니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벡터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폭이 충분히 와이드하면요. 요 가장자리에서 뭐 이렇게 전기장이 막 모이는 거 전체 폭이 넓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폭이 굉장히 좁아지면 이 가장자리의 전기장이 강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여기 생각해보세요. 전기장이 강해진다? 게이트에서 원래는 위에다가 1볼트 줘가지고 요만큼만 올 줄 알았는데 요 놈이 이렇게 삥 돌아서 옆에서도 게이트 전기장이 도죠. 이제 프링징 게이트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데 이 프링징 일렉트릭 필드 게이트에서 오는 거죠. 요런 효과 때문에 게이트 전기장이 더 강해지는 이득이 생깁니다. 뭐 이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위스 방향을 볼 때 가장자리의 엣지 쪽에 게이트 단에서 내려오는 전기장이 더 강해져요. 나는 1볼트 줬는데 엣지 쪽에서는 한 1.2볼트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프린징 일렉트릭 필드가 추가됐거든요. 요게 뭐가 좋은데요? 요 엣지 쪽에 요 라인 내가 동그라미 이렇게 새까맣게 칠한 요 부분에 문턱 전압이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즉 게이트에 전기장이 1 주면 1만 생겨야 되는데 1.2가 들어가는 효과가 나서 인벌전 레이어가 더 빨리 만들어져요. 빨리 만들어지면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문턱 전압이 낮아지는 거죠. 이러면 폭이 충분히 길 때는 이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해도 되는데 폭이 좁아지면 문턱 이 전체 모스 FET의 문턱 전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요. 이게 필드 옥사이드를 썼던 옛날 기술일 때는 여기 가장자리가 문턱 전압을 올리는 거였는데 최근 기술은 문턱 전압을 낮추어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찍는 거예요. 폭별로 문턱 전압을 찍어보면 옛날에는 이럴 거다 문턱이 들려 올라갔어요. 요게 네로위스 이펙트였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최근도 이게 뭐 사실 한 250나노텍만 돼도 요런 효과가 나는데요.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거꾸로니까 리버스 네로위스 이펙트라고 붙입니다. 이게요. 폭을 좁히니까 문턱 전압 떨어지잖아요. 쇼채널 이펙트는 랭스의 VT인데 랭스가 짧아지면 문턱 전압 떨어져요. 보세요 이제.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사람들이 만들면서 더 스케일링 다운하기 어려워진 환경이 바로 쇼채널 이펙트를 더 가중시키는 리버스 네로비스 이펙트까지 들어오게 돼버리는 거죠. 이유는 STI 있어서요. STI 있으면 장점도 있어요.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채널 이펙트 관점에서는 더 관리하기 힘들어집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소재 설계를 STI는 써야 되고
그럼 어떻게 줄이지? 뭐 이런 연구들이 이제 뒤이어진 겁니다. 뭐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위스 이펙트 정리 요 나오죠. 요거고 그다음 리버스는 요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요 그림 다 그려줬습니다. 그려줬고 IDVG 플러스에서 리버스 네로위스 이펙트가 최근에는 더 도미넌트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리버스 네로위스 이펙트, 쇼채널 이펙트도 리버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쇼채널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냐면 여기 나옵니다. 파켓 임플란트라는 기술인데요. 이걸 해서 펀치스루 아까 한참 전 강의에서 강의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서브 서비스 리퀴드 컨트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게이트가 관리할 수 없는 이 먼 곳에 채널 랭스가 짧아져서 소스와 드레인이 근접하면서 요 공피층이 이건 진하고 이쪽은 연하니까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공피층 안은 전기장이 빌트인으로 있죠. 예, 드레인에서 전자 한 마리만 빠져나오면 그것도 쫙 공피층을 통해 통과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누설 전류죠. 원치 않는 전류니까.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방법은 공피층이 서로 안 만나게 하면 됩니다. 안 만나게 하는 방법은 N 플러스 P 접합을 만들지 말고 N 플러스 P 플러스 접합을 만들어 버려. 특히나 이 누설 전류가 주로 흐르는 요 라인을 따라서요. 여기에다가 진하게 도핑을 해버려요. 이렇게 도핑하는 기술은 한 30도 기울여 가지고요. 아이언 임플란테이션 기술을 써서 때리면 됩니다. 한 360도 뒤에서도 때리고 앞에서도 때리고 해서 이 게이트 일렉트릭 게이트 솔수 주행이 있으면 요렇게도 때리고 요렇게도 때리고 뒤에서도 때리고 앞에서도 때립니다. 90도 회전시켜 가면서 아마 작년 되면 내가 프로세스 시뮬레이터로 해보라고 할 건데 그때 0도, 90도, 180도, 270도에서 임플란트 명령 다 줘야 됩니다. 이거 꼭 0도에서만 줘가지고 이쪽에서만 도핑 진하게 돼 있고 이쪽은 안 나오고 교수님 뭐 리버스 슈체너 이펙트도 줄이려고 포켓 만들었는데 안 만들어져요 이러고 내 방향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요런 거를 넣는 걸 이제 파켓 임플란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큰 각도로 기울여서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을 때립니다. 뭐 옛날 말 레티라고 합니다. 이 단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의미가 중요하고 아니 때려 요 화살표는 이렇게 때립니다. 요런 기술을 썼어요. 문제는 이 P 플러스하고 P 플러스가요. 채널 길이가 더 짧아지면 또 채널이 더 심해지면 이 P 플러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붙어요. 더 가까워지는 거죠. 채널 길이가 더 이렇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여기에 채널의 전체 바디의 농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요. 우리 공부했잖아. 문턱 전압 관리 관계될 때 바디의 농도가 올라가면 문턱 전압은 증가한다. 그래서 채널 길이를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내리면 초채널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이거 거꾸로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하다 이 불려 올라가요. 와, 이 데이터는 내가 실험을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파켓 임플란트를 설계를 잘못해서 하단부에 파켓이 아니야. 파켓과 파켓이 붙어버려요. 우리 잠바로 따지면 이게 왼손, 이거 오른손인데 주머니가 각각 있어야 되는데 잠바에 양손을 넣었더니 손 두 개가 맞잡아지는 이 파켓 설계가 잘못된 거죠. 이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채널 길이 짧아지면서 부덕 전압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요. 근데 이걸 딱 봤더니 야, 이거 LVT면 쇼 채널 효과인데 거꾸로 나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그래서 리버스 쇼 채널 이펙트라는 이름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파켓 임플란트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리버스 되는. 여기 가다가 붕 들려가요. 근데 결국 가다 보면 아무리 채널의 농도가 높아지고 파켓이 붙어도요. 더 극단적으로 짧아지면 결국은 뭐 문턱 잔압은 떨어질 겁니다. 이게 쇼채널 에펙트가 도미넌트하죠. 노멀하게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데이터를 나중에 뭐 회사에 가서건 연구를 대학원에 가서건 데이터를 찍는데 이렇게 나왔다? 대체 얘는 뭘까? 보통 이제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않는 학생들은 야, 내가 실험 잘못했나 봐. 다시 해. 해서 요 데이터를 싹 빼고요. 요거 해서 요렇게. 쇼체널 팩트 나왔어요 하고 보스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러지 말라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겁니다. 내가 미국 공부하러 갈 때 떠나기 전에 저기 얘기 들었던 것 중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찍혀 나오면 이렇게 모델링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다. 하지만 이 데이터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라.
이런 모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심취해서 박사과정을 하라라고 조언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 역시 리버스 쇼채널 이펙트 역시 처음에는 사람들이 소자 설계 잘못했네. 뭐 이상한 데이터 나왔네. 버려. 하지만 어느 순간 야 너도 나왔어? 나도 나왔어. 왜 그래? 텔 임플란트를 하다 보니 너무 붙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도 논문에 나오기 시작. 뭐 이 얘기는 해서 요 그림은 앞에서도 봤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보여줬고요. 이런 것들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앞서 말한 리버스 쇼 채널 이펙트도 줄이고 파켓 임플란트도 잘하고 뭐 좋은 방법 없습니까? 그런 게 연구의 대상이었고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뭐 단 몇 초 만에 공개를 하니 참 연구하신 분들의 업적이 몇백 일을 고민하면서 얻은 결과인데 결국은 요런 형태의 도핑 프로파일을 만들어라. 여기를 진하게 하고 요 안쪽은 좀 연하게 해서 이런 건 이제 이거든요. 슈퍼 스팁 리트로그레이드라고 해서 SSR이라고 한동안 논문에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슈퍼 스팁이니까 도핑의 농도가 갑자기 팍 튀어서 뒤에는 진하게 도핑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것들을 표방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도 했어요. 약품을 실리콘 위에다가 실리콘 절메니움이나 아니면 또는 실리콘 위에다가 이 에피로 기른 실리콘. 이게 에피라는 게 에피텍시얼이라는 에피텍시얼 이게 그 결정 구조잖아요. 다이아몬드 구조로. 그 위에 실리콘 원자를 올리면 아마 이 결정을 따라서 계속 성장해 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주로 화물 반도체에서 에피택시 그로스 방식을 많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 반도체나 발광 반도체들은 실리콘 이외의 서로 다른 물질들을 적층해 가면서 밴드갭도 다른 물질들을 막 수직으로 쌓으면서 그 사이에서 전자가 갇혔다 빠졌다 하면서 뭐그 두께를 얇게 하면 퀀텀 웰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전자가 들락날락하면서 에너지 변화를 빛으로 나오면서 QD-LED 들어봤죠? 퀀텀 닷 LED 라이트 이미징 다이오드 퀀텀 닷뭐 이런 기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까보면 결국은 아주 얇은 결정 방막을 띤 필름을 실리콘 결정 위에 얼마나 잘 올리느냐인데 그 기술의 그 근원은 결국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격자 구조죠. 레티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재면 그 위에 올라오는 물질도 레티스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요 표면 모스 구조에서 요 표면 자체를 에피로 길러서 뭐 연구했던 자료들도 예전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 모빌리티도 요 부분을 내가 에피를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포논 스캐터링, 임퓨리티 스캐터링 다 제어가 가능하지 않냐. 도핑도 기를 때 아예 같이 넣어서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인시추 돕드 이 영어 단어 인시추라는 게 그 자리에 같이 뭐 같이 그 시츄에이션 인그 안에 시츄 그 안에서 도핑을 시켜버리는 인시추 돕드된 에피실리콘 에피솔스트레인을 기르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실리콘만 기를 때 도펀트 넣어가지고 같이 기르자는 컨셉입니다. 이런 거죠. 요즘 이제 앞으로 핀펜 넘어서서 C펜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도핑이 되어 있는 결정 구조를 어떻게 웨이퍼 위에 계속 길러서 올라갈 거냐 그런 것도 고민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예, 다 왔습니다. 씨, 오, 빨리 끝냅시다. 디블이라는 것들을 티켓 시뮬레이션 실습하면서 아마 많이 봤을 거고, 그다음에 서브 서피스 펀치 스루도 볼 겁니다. 이 둘의 도대체 차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예전에 질문을 학생들이 해서 정리한 건데요. 서브 스레솔드 스윙에 큰 변화가 VD 전압이 올라가면서 이 기울기에 큰 훼손이 없는 거랑 VD를 올리는데 서브 스레솔드 스윙이 이렇게 훼손되어서 가는 경우랑 둘을 가지고 디블과 서브서피스 펀치 스루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판정 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요 둘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경험한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요. 저렇게 해서 디블과 펀치 스루를 구분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얘기는 됐고요. 원래 시간이 좀 더 있으면 핀펫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